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외부자들의 처음으로 여성 수습사원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공채 국위 수습사원 이승원 평론가입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수습사원으로 왜 여기 제가 왔는지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보통은 뽑아주신 분들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보고 알아서 취재해 와라 거의 뭐 이런 분위기인데. 예. 일단 간단하게 그 형식상 말씀을 드리면 제 촉으로는 성배를 좀 맞춘 것이 아닌가. 너무 남성 위주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고. 우리 전 작가님께서 수습사원 처음에 모집할 때 남녀 네. 성비 좀 맞춰달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진짜 예.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 구역에서 여자가 저 하나뿐이라서 참 외로웠어요.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뭔가 보여주자고요. 가져와 이승원. 특종 시사 프로그램 진행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가 알기에는 정확한 발음에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술도 제일 세신 분입니다. 자, 오늘 이승원 평론가 열렬히 환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흥행몰이를 시작했습니다. 억류자 석방 임박을 발표해 전 세계를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했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한테는 이제 김정은이 납치하고 인질 범이면서 큰 시혜를 베푼 것처럼 선물을 준 그런 모양이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김정은이 그만큼 이제 서방 세계에 대해서 이해가 깊기 때문이고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미국이 가장 좋아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영화를 보면은 미국은 이제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더구나 민간인일 경우에는 그 목숨과 그 안전에 대해서 정말 그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끝까지 그 되찾아오고 그럽니다. 2009년에 외교부를 이제 재차 출입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도 장면이 기억이 나요.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 하얀 머리를 해가지고 2009년 8월에 이제 평양에 도착했는데 굉장히 이제 속보로 모든 사람들이 놀랐었죠. 네, 그리고 사실은 아시겠지만 뭐 김정일이 계속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만으로도 본인들한테는 체제 선전이 되기 때문에 늘 항상 바랬었고 사실 그 클린턴 대통령도 가려고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중동 문제를 선회하면서 그 평양에 가지 않았었죠. 그래서 2009년 8월에 이제 가서 여기자 2명을 구출해 오는 그런 장면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2009년 5월 25일 날 북한이 제 2차 핵실험을 합니다. 2006년에 1차, 2009년에 2차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이 석방 카드를 내민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 해였던 2010년에 카터 전 대통령이 또 가서 또 한 명을 또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그 당시에 CIA 국장에 가서 또 2명의 납치자를 이제 구출해 오죠.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고립되거나 위기에 있을 때마다 이렇게 석방 카드를 내밀었는데 이번에는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본인들이 정말 몇십 년간 기대했던 그런 어떤 희망상에 지금 풀리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봐라 쟤네들도 충분히 성의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에도 나름 체면을 세워주는 여러 가지 좀 전략적인 포석이 있는 게 이번 석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비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세 명을 또 석방을 하게 되면은 그 원비어 문제로 인한 그 부정적인 뉘앙스 같은 걸 상당 부분 부식시킬 네네.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계산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건 이례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늘 있어 왔던 일이고 북한이 이제 필요할 때마다 카드로 이렇게 풀어주곤 했었고 그것이 특히 이런 거대한 사건을 앞두고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예상하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하죠. 한국인 억류는 사실은 좀 뉴스에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잘 몰랐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있었어요. 우리의 슬픈 일이죠. 사실. 물론 이제 남북관계 부분은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인들하고는 좀 다른 사안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가장 큰 기본 의무는 자국 국민들의 보호입니다. 그럼요. 어찌됐든 우리 6명이 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제 3명은 뭐 북중 경계선상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분들이고 나머지 3명은 이제 탈북자들이에요. 탈북자들인데 한 명은 북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제가 남쪽으로 갔던 걸 반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했기 때문에 누군지 알려지만 나머지 2명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려지도 않습니다. 뭐 정치범 교화소에 가 있는지 뭐 그딴 사형 당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또 지금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미국인들 3명이 석방될 거라고 하니까 이제 기자들이 우리 통일부 장관한테 질문 던졌습니다. 우리 국민 6명은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노력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지만 확실히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입장은 이해갑니다. 그 6명 문제를 지금 꺼내가지고 북한과의 관계가
좀 틀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 그러나 나는 어느 정도는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100배 양보해서라도 지금은 아니지만 미국 간의 관계 개선이 된 다음에는 그 6명도 반드시 우리가 데려와야 된다. 네. 이런 슬픈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미국 국적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풀려 나오는데 한국 국적을 가진 6명의 우리의 이 납북자들은 지금 뭐 그 후의 소식을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제 트럼프는 이걸 통해 갖고 자신의 그 어떤 위치 그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동안에 이제 자기가 출연을 했던 리얼리티 쇼처럼 화끈하게 채널 고정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스테이 튠드 이렇게 해서 그런 점에서 김정은과 트럼프와 사이에 아주 꾸준한 물밑 작업 또 폼피오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이전부터 바로 이 인질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주 윈윈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노벨 소리만 들리면 광대 승천 미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표정 보셨어요? 이렇게 노벨 하니까 That's very nice. Thank you. That's very nice. Nobel. 이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미국 그 공화당 하원 의원 18명이 실제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다가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 전쟁 종전을 위한 노력한 공로를 들어가지고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하겠다 이런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야, 핵가방 얘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최근에 그 영국 도박 사이트 보니까 거기 노벨상 누가 탈 것인가 도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 1위가 김정은과 문재인이 공동 1위고 2위가 트럼프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자체도 좀 그렇지만 그 김정은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좀 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 핵 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 사람을 어쨌든 간에 게다가 2위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더 큰 핵단추를 갖고 있다면서 그 주변에 이 군 장성들이 트럼프가 뭐 단추 누를까 봐 우려한다는 소리까지 나왔던 이런 와중에 평화상이라는 리스트 위에 김정은과 트럼프라는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블랙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벨 네. 평화상 없어야 인류 평화가 유지되는 두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그러니까 이제 노벨 원래 그랬어요. 노벨 평화상이 평화상. 재밌습니다. 저게 추천은요 일단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노벨 평화상은 기본적으로 노래의회에서 5명의 위원을 결정합니다. 5명 위원 뭐 전직 의원들 많아요. 그럼 5명이 이제 전 세계 각 분야별 한 6천 명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추천을 해달라고. 그런데 그 6천 명 외에도 현직 국회의원들 전 세계에 있는 국회의원들 다 가능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현직 정치학, 철학, 역사 교수는 다 가능합니다. 철학과 교수인가?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추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추천해야지. 이런 말하면 좀 뭐하지만 본인은 안 돼 그런데. 그런데 옛날 전두환 대통령도 추천된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노벨 그러니까. 평화상이란 게 진짜 웃겨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사토 에이사쿠라고 이 전 그 수상을 지냈던 사람이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 뭐예요. 근데 그 부인이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 남편이 가끔 저를 집에서 때립니다. 정말이에요? 진짜였어요. 정말 와이프 비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말 경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노벨 평화상은 매우 정치적인 또는 이념적인 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나 트럼프는 굉장히 받고 싶을 겁니다. 왜 그러냐? 트럼프 자체를 보면 트럼프하고 우리들하고 참 처지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외부자잖아요, 트럼프가. 뭐 그 공화당 그 저기 후보로 나오긴 했지만 참 공화당에서 다들 이렇게 하고 있었고 또 미국 사회에서의 정치적인 외부자였기 때문에 이 외부자인 트럼프는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다 내려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또 어쩌다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노벨상에 목매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데 트럼프만은 꼭 아마 받고 싶을 거예요. 트럼프는 진짜 좋은 이야기 하셨네요.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틀립니다. 국제 문제 뭔가 업적을 남겨야만이 역사상에 그렇죠. 뭐 이름을 남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오바마 핵 문제, 이란 핵 문제 어찌됐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핵 문제 해결했어요. 쿠바하고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북한 핵 문제는 정말 저렇지 않습니다. 아주 밥이 익을 때 익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잘 먹기만 하면 되는 상인데
이거 먹은 다음에 상까지 거저 받는다? 최고의 자기한테 최고의 영광이죠. 재선으로 그냥.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영원한 컴플렉스는 오바마입니다. 이 사람이 트위터에 맨날 글을 올리잖아요. 그 전제가 있어요. 전임 행정부가 못했던 전직 늘 그렇게 대통령들이 얘기해요. 20년간 못했던 이게 전제가 항상 다른 게 그게 그 인정 욕구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 못했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니네들이 날 무시하지만 이런 게 깔려 있는 데다가 또 굉장히 우아해 보이고 또 그 행동이나 선택하는 언어가 굉장히 품위 있었던 오바마와 항상 이제 비교가 되니까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 핵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거 한 거 뒤집으면서 또 이쪽 핵은 해결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가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 상황 자체가. 혹시 역으로 이렇게 막 이따가 못 받아 아니면 아예 후보에도 못 올라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오른다든가. 삐쳐요, 안 돼. 그러면 안 그래가지고 우리 되거든요. 그거 안 문 돼.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그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가 받고 우리는 평화만 받겠다. 그게 맞죠? 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정답이야, 괜찮아. 했었죠. 그러니까 이호 여사가 이제 축전 보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노벨상 받으시라 덕담을 이호 여사가 하니까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실제 뭐 몇 달 전부터 네티즌들 사이에서 제발 트럼프한테 상 좀 주고 우리 좀 평화롭게 살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티즌들도 그렇고 뭐 저를 포함해서 그 최근에 27명의 미국의 굉장히 저명한 정신과 의사들이 트럼프의 정신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노벨 평화상이란 우리는 약간 농담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 하나에 의해서 또 어떻게 상황이 뒤바뀔지 그러네요. 또 중간 선거 이제 11월 달에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떻게 뒤바뀔지 한치 앞을 사실은 예측할 수가 없는 캐릭터라는 게 이미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증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 약간 좀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그 미국 언론에서 뭐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나서 이렇게 트럼프는 얘기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했다는데 네. 전 작가님이 조금 써주신다면 김정은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뭐 로켓맨 뭐 아주 루키 굉장히 그 자기가 무시했던 김정은을 이제 국제사회 하나의 일원의 지도자로서 자기가 하야한다.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자기 자랑을 하겠죠. 나는 이렇게 쓸 것 같아. 딱 네. 그래가지고 물론 전임 행정부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았다. 나는 뭔가를 하고 받았다. 그렇죠. 오바마는 배우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나는 단순한 액터가 아니라 그치. 진정한 세계의 경찰관이었다. 뭐 이렇게 할 수 그래서 있겠죠. 워싱턴 포스트의 마지막 문제가 그거예요. 트럼프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트럼프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박수 칠 영광을 주겠다. 한반도 봄 기운으로 평화협정이라는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주한미군 철수 논란 뭐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문정인 특보가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가 있습니다. Foreign Affairs라는 데다가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길이라는 글을 이제 기고를 했는데 사실 읽어보면 별거 없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민감하게 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평화협정이 조인된다면 주한미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주한미군의 계속적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 주한미군의 감축 철수를 강하게 반대할 것이고 이는 문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딜레마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한 건데 이거 갖다 이제 한국의 보수 언론들은 바로 뭐냐면 문정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주한미군 철수를 획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이게 이제 일이 좀 커진 거죠. 네, 저는 민감합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해서. 왜? 저는 애도 군대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은 꼭 미국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다국적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뭐 군속 가족이나 이게 아니라 매우 민감한 문제예요. 근데 이번에 저는 청와대에 대해서 학습 효과가 있구나 하고 놀란 것이 뭐냐면은 그동안에 문재영인 특보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말을 얼버무리다가 이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당장 발빠르게 나왔잖아요. 그런 적 없다. 사실 아니다. 그리고 임종석을 통해 가지고 경고했다. 이렇게까지 나왔잖아요. 이건 아마도 노무현 정부에서 배운 학습 효과가 아닌가 싶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보통 국민들에게 휘발성이 있는 이슈인가를 알아서 청와대가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했고 그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나름의 좀 변명을 좀 해주자면 어쨌든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 저처럼 지금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주한미군 문제는 그냥 이론적으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질문이긴 해요. 만약에 이게 평화협정이 이제 체결되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나와 있는 대로 위협이 사라지면 그 사람들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동북아 평화 유지군이 될 수 있고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려는 맥락이 깔려 있겠지만 그래서 주한미군은 성격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감축이 될 것인가? 혹은 철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늘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정인 교수 같은 경우는 교수다 보니까 워낙 이쪽 업계에서 한 30-40년 일을 하셨던 분이니까 자연스럽게 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인 교수의 그 특보에 제가 좀 아쉬운 점은 굳이 이 상황에서 주한미군이라는 단어를 굳이 기고문이긴 하지만 꺼내들 필요가 있었을까? 그건 정무적인 감각이 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른 결에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 원래 64,000명의 그 주한미군이 있다가 그 71년에 그 2만 명이 줄어듭니다. 그때 이제 닉슨이 아시아 국가들 각자가 책임져라 하면서 그때 2만 명을 빼갑니다. 네. 그리고 카터 행정부 때 한 3,400명 정도 또 이제 감축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부시였던 그때 92년까지 쭉 단계적으로 해서 한 또 7,000명을 또 빼가요. 그래서 지금 한 2만 8,000명 정도 있다고 하죠.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수치를 나열한 이유는 우리 의지로 감축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미국의 전략상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비용이든 미국의 전략상 항상 움직이는 거지 우리가 딜레마고 뭐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문정인 교수가 그런 얘기 했다라는 게 약간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니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이 너무 단정적이에요.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주한미군의 계속적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말은 정당화 안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는 거 거의 그 세게 말을 한 거예요. 본인이 정하고 싶더라도 이건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게 정답인 거예요. 평화협정이 맺어지면은 이제 정전 사태가 이제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시 1950년에 유엔군을 파견할 때는 6.25 상황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에서 설치하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 그럼 사실 그대로 없어진 게 아니라 유엔 안보리에서 이걸 다시 폐지하는 걸 또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한미군의 사령관은 또 좀 별개입니다. 이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한 거예요. 문장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는 있어요. 그러나 문장에 한반도에서 아직도 여러 가지 여건상 안보 위기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양국 간 협의에 따라서 주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섣불리 주한미군의 철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죠. 세 군데서 다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일단 헨리 키신저가 뭐라고 그랬냐면 북미 수교가 되면 자연히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이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 미국에서도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 남한에서도 논란이 될 게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성격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럼 군 구성이 변할 수도 있어요. 육군이 아니라 할 건데 해병대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남한에서 분명히 문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주둔비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논란이 될 것 같고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볼 때 중국이에요. 남이나 북이나 지금 요구하는 게 없거든요. 심지어 김일성마저도 뭐라 그랬냐면 옛날에 북미 평화협정 체결할 당시에 주한미군 있어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김정일도 2000년에 뭐라 그랬냐 주한미군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요번에도 김정은이 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도 정말 미국이 자기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유지군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즉 주한미군의 성격을 변화시켜 준다면 주둔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남한 사람들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가진 게 누구냐? 중국이거든요. 평화협정을 맺을 때 분명히 이제 네 파트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북한하고 남한하고 미국하고 중국이 들어올 때 분명히 중국이 트집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문재인 특보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중국이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는 거이고 북한도 우리도 미국도 이야기는 지금 구별을 꺼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왜 중국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냐 이거예요. 사실 주한미군 문제는 결국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카드를 이용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카드를 왜 필히 던지겠다는 이야기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일관되게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북한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이 늘 또 꾸준하게 미국하고 물밑 대화를 할 때는 북한의 이제 고위급 인사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미국은 우리 북한의 전략적인 쓰임새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다. 우리 북한을 이용해 봐라. 그러면 주한미군을 우리는 용의를 하고 그러면 제일 몸이 다는 거는 중국이다. 그러면 미국이야말로 이 한반도에서 중국하고 미국이 정말 패권 다툼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는 교두보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북한을 좀 이용하고 우리를 좀 정상 국가로 대접 좀 해주고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온 게 북한이에요. 근데 이번에 문정인 특보가 진짜 잘못한 건 뭐냐면 올해까지 우리가 그 한미 그 주둔 협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해야 돼요. 이 부담을 우리가 져야 되는 값을 올려놓은 거예요.
특히 바로 그거예요. 북한이 지금 꿈꾸고 있는 게 지금 베트남식 모델입니다. 그렇죠. 미국과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미국의 OK에 용인과 허락 속에서 나올 수 있었고, 그럼 베트남은 이제 미국의 무역에서 먹고 사는 국가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베트남을 그래도 도와주고 국제사회에 빨리 끌어든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위치가 베트남 위치와 똑같습니다. 전략적, 지정학적 위치가. 그럴 때는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미국의 품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트남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과는 천천지 원수거든요. 그 수천 년의 역사적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은 참 미국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김정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베트남식 모델로 간다. 그렇다면 미군이 있는 게 낫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미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트럼프가 앞으로 미국 이야기 꺼낼지 몰라요. 돈 때문에. 주한미군 이야기를 돈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미리 이야기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주한미군 주둔을 이제 뭐 약간 밀리는 듯 하면서 용인한다.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단기적인 전략적인 인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 판문점에서 만찬을 하는데 북한 쪽에서 홍준표 대표는 왜 안 왔냐고 해가지고 막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플랜 A, 플랜 계획 B까지 시나리오까지 짜놨다는 거 아니에요? 짜놨다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김정은은 지금 이렇게 하면은 베트남 모델로 해가지고 앞으로 50년도 더 갈 수 네. 있다. 그렇다면 정권이 바뀔 때 대비해서 홍준표 낯도 좀 익혀놓고 이런 이제 장기적인 플랜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는 카드로 사용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아마 철수를 요구할 겁니다.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러나 지금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카드를 갖고서 중국도 견제하고 미국하고도 우리를 정말 전략적으로 좀 이용해 보삼 뭐 이런 카드로 쓰니까 단기성인 거죠.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진짜 미묘한 게 그들 입장에서는 양자간의 혈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이제 격하게 분노했던 게 한중 수교를 맺을 때 북한이 정말 이제 격하게 한번 반응을 했었고, 제가 요즘 수업을 들으면서 탈북자분들이 이제 학교에 오시니까 가끔 이제 물어보거든요. 이번에 정상회담 어떻게 봤냐 등등. 근데 참 재밌는 게 지난 3월에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중국에 대한 겨냥으로 단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이 탈북자들. 이거 저건 중국 겨냥한 거다. 그러니까는 니네들 빠져도 돼. 우리는 이제 북미 간에 얘기해서 단판 지을 거야. 그래서 굉장히 소외시키는 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김정은의 어떤 그 외교적인 전략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한참 그렇게 막 약 올리다가 결국 또 3월 말에 중국 확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시진핑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지금. 그리고 이번에도 판문점 선언 보면은 3자 혹은 4자 하면서 앞에 국가를 못 박았지 않습니까? 과거 선언에서는 못 박지 않았었어요. 그냥 3자, 4자 이렇게 표현을 했었지. 그래서 지금 몸달아가지고 왕이 외교부장이 11년 만에 평양에 바로 날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과 북한은 굉장히 좀 미묘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어떤 주둔 자체, 이 사람들이 왜 주한미군을 계속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도 사실은 중국과의 맥락을 이렇게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북한이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은 우리보다 자존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걸로 지금까지 버티고 산 나라예요, 지금까지. 원래 그런데 없는 나라들이 자존심이 그러니까요. 강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걔들이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의존도가 높지만은 굉장히 두렵고 싫은 존재. 정말 옆집한테 빚을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는 저 빚장이로부터 빨리 탈출하고 싶은 존재. 그런데 탈출하기 위해서 누군가 날 끌어준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미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북한인 거예요. 트럼프가 경선 때부터 왜 우리 돈 내고 주한미군 왜 두고 있는 거야?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안보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좀 약하신 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건 굉장히 좀 강하시지만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딜을 할지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역사적 전략적 맥락보다는 비즈니스적으로. 그런데 이제 트럼프 보면 대한민국을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 한국 같은 부자 국가가 왜 지 나라를 지키는데 우리가 돈을 그러니까 돈 내야 돼? 받을 때는 우리 부자 만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본인은 굉장히 전략적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일단 미국 내 본인 지지자들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좀 못 배우고 가난한 백인들. 이 사람들은 왜 우리가 다른 나라 도와줘야 나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미국 예산이 굉장히 딸려요.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 절약하는 거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번 기회에 자기가 뭔가 포함을 잡은 거,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준다는 것.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비즈니스맨적으로 계산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현재 민주당의
고위 전략 전문가들도 이건 아니다. 예. 전략적, 그다음에 역사적 맥락을 봐야 된다 이야기 하는데 트럼프 이제 사고가 틀린 거죠. 트럼프는 내가 볼 때 이런 겁니다. 미군 철수해라. 그다음에 까짓 거 우리 그냥 주일 미군으로 충분하다. 커버할 수 있다. 그다음에 니네들이 철수를 원하지 않느냐? 그럼 그 비용은 니들이 다 돼. 그렇다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따른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사실 미군이 한반도에 있는 게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트럼프는 이제 그걸 싹 엎는 거죠. 장사꾼이니까 딱 엎는 거고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만 있는 것처럼 얘기한 다음에 돈을 더 달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직원들은 한진 일가의 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나왔죠. 예, 경찰이 그 조현민 전 전무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던 바로 그날이었죠. 대한항공 직원인 350여 명이 광화문 촛불 집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 검은색 계열 옷에다가 저항을 뜻하는 그 V4 벤데타 영화에 나오는 그 가면 있죠. 그걸 쓰고 나왔습니다. 신분을 이제 가린 거죠. 조양호 일가 이제 완전한 퇴진을 요구하긴 했는데 이 실제 퇴진 가능성은 사실 미지수거든요.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들이 지분을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들을 쫓아낼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원들이 직접 움직였다.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서는 온라인에서도 자기 좀 정체를 숨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온라인 카톡방에서도 제대로 말을 못 해가지고 관리자하고만 소통을 하고 이랬는데 이분들이 가면을 쓰긴 했지만 나왔다는 거고 가면을 썼다는 게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점이요? 여태까지 수많은 시위들이 있었잖아요. 뭐 노동 탄압 반대, 노조 와해 반대 온갖 시위가 있었는데 가면 쓰고 나온 사람들은 없었어요. 가면을 쓰고 나왔다라는 것 말이야면 그 내에서 그 대한항공 내에서의 그 노동 탄압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전 광화문을 왔다 갔다 자주 하니까 이제 오다 가다 잠깐 봤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가면까지 쓰고 나오나.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직 기장인데 우리가 아무리 정부의 요구를 해도 그동안 수년간 정부 얘기를 해봤었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친재벌적이고 대한항공 편이기 때문에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지금 뭐 우린 조양호 일가를 얘기하지만 정부가 원칙만 지켰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나 하시고 가장 좀 가슴 아픈 대목은 조양호 일가를 그 내려오게 하는 거는 탄핵보다 힘들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절차가 없잖아요. 절차조차도 그러니까요. 없어. 뭐 선출직도 아니고 그 민간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조양호 일가의 모든 거는 한마디로 이제 자업자득인 거죠. 그리고 한차라의 그 땅콩 회항 문제로 그 곤욕을 치렀는데도 거기서 반성하지 못하고 거기서 개선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일가가 경영 능력이 전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분들은 한마디로 이런 우리가 사랑하는 국적기를 이끌어가는 이 CEO로서는 부적합하다. 이거를 이제 정말 대한민국 만방에다가 저는 얘기한 거라고 보고요. 그 조 씨 일가는 대한항공을 저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부끄럽죠. 봐도.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저런가. 아니, 제가 일본 대마도로 갔어요. 네. 뭐 일행들하고 이제 대마도 구경 한번 한다고 갔는데 가서 이제 그 민박집에 일본 그 사무원이 TV를 막 보고 있어요. 보니까 오기 전날 한국에서 봤던 화면이야. 웬 아줌마가 막 집어 던지고 막 여자 뺨 때리는 그 화면을 계속 반복해 주고 있는데 일본인 그 직원이 계속 보고 있는 거야. 호텔 공사장. 아유 정말 창피해가지고. 일본에서 근데 상상할 수 그래서 없는. 내가 이제 가서 또 옆에 채널 틀어보니까 또 그거 하고 있어. 또 그거 하고 있어. 아무튼 국제마신 다 했는데 어찌됐든 대한항공 또는 최근에 이제 일련의 사태로 이제 터지긴 터졌는데 근데 터질 수밖에 없는 이제 사회 분위기가 된 겁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60년대, 70년대와 다르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막혀버린 사회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의 불만이 계속 누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좌절 이제 쌓이다 지금 폭발을 당겨 온 겁니다. 임계점이 다다른 것이죠. 이제 또 두 번째는 과거에는 내가 이런 불만을 공개한다. 그럼 내가 지장 내에서 왕따 당할 거야, 죽을 거야 했는데 이게 오늘 용인된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특히 이제 미투 분위기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내가 용인 있게 이야기하더라도 사회가 어느 정도 나 용인해 주겠지 않은 그 분위기에 안도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의 이런 불만들을 노출시킬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SNS라든지. 정말 익명으로 내가 블로그에 올렸어요. 사진 하나 띄웠어. 그런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어울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표출되고 사회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처럼 권력층의 갑질을 참다 못한
을들의 반란이 전방위로 좀 확산되는 분위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 갑질 119라는 데서 이제 이 소개한 걸 보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버스 운전 기사가 뭐 교통 위반을 했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그 한 버스 회사에서는 이거 종이에다가 그 위반 사례와 뭐 반성문 이런 걸 해갖고 이 목에다가 그걸 걸게 한다는 거예요. 설마인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더 이제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 한 공기업의 간부가 직원한테 개인 운동 트레이너를 이제 시켜가지고 뭐 24시간 뭐 자기 운동하고 싶을 때 다 이제 하게 하고 거기다가 또 한 막내 직원이 이 사장과 이제 식사를 하면은 사장에게 이렇게 턱받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장이 애야.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정신력이 낮은 사람이 이거는 턱받이 얘기는 이거 1990년대인데 내가 대학을 다녀서 생각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대한민국에 나쁜 놈은 딱 두 사람 있었어요. 전두환하고 노태우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 권력이 유지가 되는 게 온 사회에 널린 게 조그만 전두환과 조그만 노태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미시 권력이다라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지지하기 때문에 저 권력이 유지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제까지 거시 권력에만 신경을 썼잖아요. 그래서 독재타도 민화 뭐 등등등 해서 거시 권력의 민주화고 어느 정도 됐는데 정치적인 민주화가 이제 사회적인 민주화로 번져나가면서 이른바 가불이란 말이 딱 그건 것 같거든요. 법적 정치적으로 평등한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 평등하잖아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냐, 더 심각한 건 말은 뭐냐면 그냥 사회 곳곳에 있는 가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가불이에요. 쉽게 말하면 을인 사람 있잖아요. 네. 자기가 갑이 위치가 되잖아요. 그럼 갑질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체를 우리가 반성하고 이런 기제를 갖다가 없애 나가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마지막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안영원 원장님, 그 예전에 뭐 또 뭐 있었어요? 뭐 맥감 얘기도 있고 뭐 있고. 야, 그 맥감 이야기가 요즘 다시 이 문제 때문에 다시 등장한다고 해서 저도 다시 한번 그 기사를 찾아봤어요. 현재 SK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입니다. 최철원 씨라고 M&M이라는 물류회사의 대표였는데 이 M&M 회사가 동서해운이라는 물류회사를 인수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물류회사니까 이제 뭐 택배 직원들일 거 아니에요. 직원들인데 이 사람들을 고용 승계를 할 때 조건이 화물연대를 탈퇴해라. 그때 이제 거기 지회장은 탈퇴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안 안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인 시위를 했어요. M&M 앞에서. 그래서 이제 계속 1인 시위를 거의 1년 가까이 했는데 어느 날 오케이 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차, 자기 이제 그 차 이렇게 권리죠. 5천만 원에 사주겠다. 인감까지 가져와라. 그러니까 본인 이제 해결됐구나. 그래서 이제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갔더니 갑자기 엎드려 뻗쳐. 군대에서 말하는 빠따하면서 너 2천만 원어치만 맞아. 한 대에 100만 원이야. 그러면서 10대를 때리랍니다. 10대를 때리니까 이제 쓰러졌겠죠.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한 대에 300만 원이야. 하면 3대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는 입에다가 뭘 넣은 다음에 손을 못 들어가 마지막 펀치를 얼굴에 날리더라는 거예요. 짐승이죠. 그러니까 2천만 원 수표를 던지더라는 겁니다. 아우 나쁜. 이거 영화랑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영화에 나오는 진짜. 영화 이 베테랑에 나오는 화면인데 네. 베테랑이 이 사건을 모티브 삼아가지고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래 가지고 유전 무죄죠. 최철원 씨가 이제 처음에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돼가지고 실형을 선고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징역 살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건 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말이죠. 그러니까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분들은 돈으로 해결하면 돼요. 우리 그 1억 모금합시다. 그래가지고 1억 줄 테니까 1억 원씩 때리면 되잖아. 또 사례 한번 무슨 보도록 말인가 했어. 똑같은. 1억 모아가지고 도와주자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 지금.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이 직원들 단지 직원들 문제 아닙니까? 내가 직원들한테 월급 줘서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날 먹여 살린다. 이 생각 가지면 이런 짓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마워해야 되는데. 고마워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때 내 노동력을 파는 거예요. 인격을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쟤네들은 노동력을 사면서 인격 전체를 다 산 것처럼 해가지고 머슴 부리듯이 한단 말이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의뢰 반격의 대기업들 또한 긴장한 모양새입니다. 삼성의 경우 최근 계열사의 노조를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죠.
삼성 분들을 만나 보면은 선대 회장의 이른바 이제 유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삼성의 노조는 절대로 안 된다였대요. 그래서 그 동안에 삼성은 이 무노조를 위해서 이제 처음에는 노조 없어도 이제 모든 요구 들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제 유화책도 했지만은 어용 노조를 만들기도 했고 정말 노조가 없게 하기 위해서 삼성이 하여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이제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 이제 우리가 뭐 핸드폰 같은 거 고치러 가면 거기서 우리 상담해주는 분들 엄청 친절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을 삼성이 이제 8,000명을 이제 직접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노조도 이제 결국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삼성의 이른바 무노조 시대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노조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사가 정말 삼성스럽게 잘 이렇게 서로가 대화하고 합의하면서 삼성이 정상적인 회사 또 그레이트 컴퍼니 위대한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사 관계라는 게 사실은 노동자가 자기 노동력을 사용자한테 파는 그냥 계약 관계거든요. 아주 평등한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평등하지는 않거든요. 예컨대 이 사람 일 안 하면 굶어 죽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너 아니더라도 너 여기 취직할 사람 많어 이러면 사실 불평등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걸 이제 맞서는 게 바로 노동조합이에요. 쉽게 말하면 노동자들이 단체로 교섭을 할 때 비로소 노사가 평등해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노동조합인데 삼성에서는 하지 말아라. 대신 우리가 돈을 줄게라고 하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근대적인 의미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가 아닌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돈 많이 받는 이대감님 댁 머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노조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과연 삼성에서 이걸 갖다가 정말 민주노조로서 인정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또 다양한 와해 공작을 할 것인가 저는 사회적 감시부는 끊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우리 진 교수가 너무나 좋아하는 심상정 의원께서 삼성의 노조와의 공작 이런 서류가 있다라고 했더니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문건을 삼성이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면서 이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상황이 이제 반전이 됐어요. 검찰이 이제 MB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 관련해서 삼성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갔어요. 거기를 압수수색하던 중에 6천 건에 달하는 노조와의 관련 문서, 어떤 의혹 문건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빼도 박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에 삼성이 8,000명을 삼성 서비스의 본사 직원을 채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엄청나게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또 강성 노조가 되면은 삼성전자의 서비스 틀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와의 관련 문건이 발견되면서 이제는 손 들고 어쩔 수 없다. 이제는 친노조 전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해서 이번에 직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삼성전자 서비스가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어떤 지점에서 노조를 만들면 다른 데로 이제 일감 돌리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부당 감사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노조 분회장 염호석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래저래 막 핑계 대가지고 이분들의 월급을 깎아서 어떤 날은 41만 원 받아가고 어떤 달은 70만 원 월급이 그 정도밖에 그건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다 못해 돌아가셨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그랬는데 이것을 사망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성과로 해서 탈퇴라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에서 그냥 말 그대로 탈퇴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압박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한테 탈퇴라고 기록을 하고 그러면서 이 그 유족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6억 원을 주려고 했다라는 그런 지금 혐의들이 있거든요. 삼성이 이 직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람이 아니라 노동자도 아니라 하나의 물건으로 봤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걸 탈퇴로 기록을 합니까? 이번에 이제 드러난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수사해가지고 여기 책임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모두 다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끔 이번에 이제 또 법원에서도 그 기각을 했는데 경찰 검찰에서 좀 수사 보강해가지고 철저하게 드러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그 다음에 이거 뭐 회사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변명도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삼성 노조 와해 공작 때문에 당시 피해자 이런 분들이 이제 참고인으로 검찰에 가서 이제 진술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이제 참고인으로 들어가면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삼성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고용노동부 뭐 했냐 같은 맞아요. 편 아니었냐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우리 무시했다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적폐청산한다고 하는데 저는 고용노동부가 정말 적폐 중에 적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는 또 이런 경우가 있었죠. 내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고발을 했는데 그 연락처를 사측 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내부 고발한 사람은 이게 신변 보호되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고용노동부에서 그걸 사측에 줬다니까 황당한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뭐 누구 편들란 얘기가 아니라 있는 법만 잘 지켜도 있는 제도만 잘 지켜도 사실은 이렇게 억울한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한심하다는 거죠. 네. 자, 더는 의리 침묵하지 않는 시대를 위해서 국회 호랭이 심원이가 있다면 외부자들의 모두까기 진 교수님이 나설 차례인 것 같습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갑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신다면. 그 재벌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기업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그냥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그 결과에 편승하고 있다. 기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없어도 기업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기업은 제대로 된 노와 그다음에 유능한 사가 있을 때 그 기업이 융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입니다. 기업 운영도 기본적으로 그 기업 구성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긋나고 그걸 버리고 기업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 꼴 당하는 거예요. 칼이 지금 그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한반도 평화의 물결 속으로 홍준표 대표가 일일 분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내부자는 대표님 깊이 생각하고 말씀해달라라는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묵직한 돌직구의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2003, 4년에 잠깐 한나라당 취재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기자 시절.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아마 기억이 그때가 안 나실 좋았는데 한나라. 그때가 좋았는데. 우리 남씨 집안에서 제일 잘 되신 분이 고이지. 남씨 집안에서 제일 키 크고 잘생긴. 그 남씨 집안 심각한 겁니다, 너무. 아이고. 뭐 요즘 참 바쁘신 분입니다. 민심을 잡으랴 당대표 단속하랴 정신없이 바쁜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남경필입니다. 내일 이제 도지사 그만두고 저도 본격적인 선거에 뛰어드는데요.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우리 전 작가님한테 한번 잘해줬어요. 그 정도는. 지금 남지사의 영향력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고 나도 상상력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들어보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뭐 국민이 바본 줄 아세요? 그 정도는. 진짜 우리 굉장히 그 예정이 있어갖고 아주 잘해줬는데. 특별 대우를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잘해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저를 부르신 이유가 홍준표 대표 때문에 부르신 거 아니에요? 화제의 중심. 지방선거인데 화제의 중심은 후보가 아니라 요즘 홍준표 대표가. 그걸로 저희가 좀 나와달라고 계속 매회 요청을 하는데 안 나와주시네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 안 나오는 이유가 저하고 안영환 때문에 안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홍 대표 나오시면 여기 진짜 재밌겠네요. 그럼요. 최근에 당 내에서 반기를 좀 많이 드신 거 아닌가 싶어요. 홍 대표님 말씀 중에 이건 좀 아니었다라는 발언이 뭐가 있을까요? 이 빨갱이 발언, 그다음에 뭐 통째로 뭐 넘기시렵니까, 뭐 이런 좌우 갈등, 그리고 이 편가르기 이렇게 하는 말씀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남북 정상회담 계기로 오랜만에 국민이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가는 과정인데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말씀을 자주 하시니까 남지사가 타격이 심하겠어요.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홍준표 대표를 다음에 꼭 나오기 위해서 홍준표 대표를 위한 변명을 해볼게요. 네. 감히. 근데 지금 아까 빨갱이, 창원에는 빨갱이가 좀 있다. 이런 거를 이 속뜻을 보면은 홍준표 대표의 별명이 레드 준표예요. 그러니까 자기 세일즈를 확실하게 했고 고도의 이제 선거 전략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그 김정은과 이제 주사파들이 이렇게 대화도 막 추진하고 있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한나라당의 골수 그 지지층은 확실하게 내가 껴안고 가야겠다는 외골수 표잡기. 그리고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다음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거는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 대표가 다음에 대선에 나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성 중심이나 여초 사이트를 가면은 아, 김정은 뭐 뚱뚱해도 귀엽잖아? 뭐 이렇게 되니까 이 여성들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쓰는 홍 대표의 자기 방어가 아닌가. 이상 홍 대표를 위한 변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표 발언은 솔직히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7, 8월에 있을 전당대회용 발언입니다. 지금 전당대회 선거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 대구 경북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재미있는 건 전당대회는 한국당 지지자들만 나서 투표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결국은 당원들에서도 적극적으로 투표에 응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럼 홍준표 대표가 말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맨 오른쪽인 한 20%, 25%는 전당대회 영향력을 엄청나게 미칩니다. 이분들은 홍준표 대표가 지금 굉장히 시원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거는요 기본적으로 52% 게임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당 구조는 양당 구조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선거 구도 자체가 51%뭐 이겨야지. 특히 이제 수도권 후보들은 죽을 마시겠지요. 대구 경북 후보들이야 뭐 대구 경북에서 홍준표 후보가 48%를 얻기 때문에 잘한다 박수 쳐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기본적으로 20% 지지밖에 갖고 있지 못한 홍준표 대표의 지지율을 가지고는 선거를 칠 수가 없다 이거죠. 그 말씀에 잠깐 코멘트를 하자면 그것도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을 지켜오신 연세 있으신 책임당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남경필 지사 당신 탈당했다 들어왔으니 정말 이제는 열심히 당을 위해서 해달라. 두 번째, 당신네들이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찍어줄 거요. 그렇지만 우리 후배들 지금 이런 식으로 발언하고 행동하면 당신네들 안 찍소.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정책과 이야기를 하시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책임 당원들까지도 지금 우리 당의 상황, 대표님의 말씀과 인식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비판적이십니다. 이분이 보면은 자기 정당 정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오로지 자기 생각밖에 없는 것 같고, 예를 들어가지고 대구 경북만 잡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아예 그 선거를 포기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남북 관계에서 훈풍이 불고 있을 때 특히 경기도라든지 뭐 강원도라든지 또 그 밖에 다른 도서들도 굉장히 많은 새로운 공약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이런 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대구 경북만 끌어안고 가자라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의 지금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80몇 %가 보수층의 절반 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대한민국에서 이념의 갈라파고스 섬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섬에서 얘가 맹주가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지역 정당이 누구였냐면 사실 민주당이었어요. 호남 지역이고 거기 고립되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지역에서 뭐가 있었냐면 수도권에서는 개혁적인 가치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연대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간신히 버텼는데 이건 지금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완전 대구 경북만 딱 고립이 돼버렸고요. 이 사람들한테 연대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스스로 다 이런 발언을 끌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보수 정치가 뭐가 되느냐.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외계인이 됐다 요즘. 한국의 보수주의를 절멸시키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외계인이 아닌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쨌든 한국당이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근처에 온다 그러면 후보들이 제발 오지 마시라 약간 좀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항상 소위 말하는 홍 대표는 약간 독고다이 정치 스타일이었고 그것이 또 먹혀왔고 실제 지난 대선 때도 다들 좀 이상한 전략이라고 하지만 24%나 얻었던 그 전략, 성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렇게 나가신다는 생각이 있긴 있거든요. 이걸 진짜 모르시는 건가 아니면 우연찮게 계속 성공한 경험 때문에 거기 빠져 계신 건가 그 남지사님이 보시기에는 실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알기 어려워요. 한번 모셔서 꼭 네. 우리보다 물어보라고요? 그러니까 남 지사님은 홍준표 후보가 선거유세에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오시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선거유세에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오시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선거유세에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오시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홍준표 대표의 말씀 중에 비판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부분도 있어요. 과거에 북한 핵이 개발되는 그런 여유를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을 경계하자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저는 굉장히 옳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결국은 비핵화라는 본질적인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이것은 그야말로 시간 끌기밖에 안 될 수 있다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옳다고 봐요. 네. 이제 그렇지만 남북 정상회담으로 오고 전쟁의 위험이 줄어든 것에 대한 공감과 동의와 격려와 함께 이런 이 잘못 갈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를 이렇게 양립하면서 균형 깊게 가면 아마 국민들이 훨씬 더
무게감 있게 네. 홍준표 대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아쉬움이 이제 있죠. 화법에서 그래 이런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런 점 주의해야 된다. 우리는 그걸 주시하고 계속 볼 것이다. 국민과 함께. 이제 이게 사실 야당의 역할인데 그날 정상회담 하는 날 아침에 저희 경기도의 기관장들 그리고 기업인 대표들이 한 300명 매달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분들은 뭐 거의 90%가 보수적인 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있으면 지금 정상회담 하러 대통령 출발하신다는데 듣지는 못하시겠지만 우리 박수 쳐주십시다. 이러니까 그 300명의 그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진심을 담아서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이 남북 문제에 대한 거는 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특히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앞으로 평화로 가면서 북한 핵을 폐기시키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거의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데 네. 거기에 대한 표현과 메시지를 제대로 내는 그러한 당의 모습이 되는 게 지금은 절실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홍 대표님뿐만 아니라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금 현재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단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아주 최고의 약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면서 하는 저항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최약자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또 그거를 증명한 이제 단식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럴 때 여당이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의회를 중심으로 이 나라는 가야지 바람직한 거예요. 왜?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뽑은 국민의 유일한 대표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제일 여당의 집권당의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모른 채 하고 이거는 너무 처참한 일이죠. 우리도 한때 국회에 있어봤지만은. 제가 어제 갔었어요. 가서 일단 이 텐트도 없이 앉아 있어서 낮에는 햇빛, 밤에는 추위 걱정이 돼요.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공감은 안 할 텐데 저는 그렇지만 행동의 어떤 문제점보다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모르쇠로 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다 보니 이렇게라도 하겠다는 거에 대한 공감이 있습니다. 의미 있죠. 지금 보면은 여론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론이 엇갈리게 나오거든요. 어떤 경우는 특검에 찬성한다는 견해가 오고, 어떨 때는 반대한다는 견해가 오고, 특검의 찬반과 상관없는 의견을 보게 되면 이 사안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일탈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이쪽에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까짓거 특검 줘라. 라고까지 하면서 여론이 좀 반전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거 까도 나올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요. 궁금한 대목이 뭐냐면 이상한 게 많아요. 대선 때 뭘 했느냐도 있고요. 더 궁금한 건 과연 드루킹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혹시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입 벌리면 귀찮으니까 구속시키자라는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궁금해요. 그게 있다면 정말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국기를 문란하는 범죄 행위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 앞에 명확하게 특검을 통해서 가려줘야지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냐면 자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검찰의 과거의 문제, 국정원의 과거의 문제, 경찰의 과거의 문제에서 적폐청산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권력과는 전혀 무관한 권력의 독립적인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경찰과 민주검찰로 거듭났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네. 여전히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의심이 있거든요. 그 의심을 특검을 통해서 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이른바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뭐 받지 뭐 별거 안 나올 텐데 라는데 왜 여당에서 안 받는가? 이제 여기에 퀘스천 마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제 이러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사실 야당에서도 오만하는 이야기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오만한 겁니다. 오만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고 특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한 이 남북 관계 급물살 속에서 이건 메인 이슈에서 이제 밀려났다 생각하니까 안 받는 겁니다. 이거에서 오만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무기한 노숙 단식을 한다고 할 때 분명히 지금 우원식 대표랑 그날 오찬에서 비공개 조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제시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해주고 지금 걸려있는 추경 문제가 급하니까 빨리 해결해달라. 그렇다면 우리가 특검 받겠다 얘기했는데 저는 그 정도면 굉장히 합리적인 정도의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남북관계도 그렇지만 여야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극단적으로 굉장히 부딪히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에 임계점이 넘어가면 이렇게 확 좀 일이 해소되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관계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미사일 쏘고 핵 쏘고 이랬었는데, 근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단식까지 가니까 정말 극단적인 형식까지 취하니까 아니 그날 비공개 조창에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한 건데 결국은 이건 체포동의안 같은 거 막기 위해서 뭐 꼼수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논평을 하고 있어요. 저는 특검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정도라면은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렇게까지 단식까지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있습니다. 네. 여기서 국회 비준안에서 연계 처리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현재 판문점 선언 이게 실효화되려면은 북미 정상회담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명확히 드러났을 때 이게 뭐 실천 가능한 거예요. 국제사회 제재가 있는 상태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국회 비준안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기 위해서는 북미 정상회담 성공하고 올 가을에 평양에서 남북 정세 다시 만나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게 비준하는 거지 지금 당장 비준할 내용이 아니에요. 저도 저기 동감한 게 지금 무슨 비준하는 뭘 하자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청와대에서 얘기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시간을 갖다가 촉박하게 할 게 아니라 국회에 일단 논의를 붙여라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그거를 이거를 딜을 하면 비준안과 안 되죠. 묶는다는 얘기는 특검은 당장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하면 비준안은 저 뒤에 있는 건데 이 두 개를 연계한다는 게 지금 국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비준안을 빨리 처리하자는 걸로 들리고요. 비준안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회에서 하는 거는 크게 보면 법률과 관련된 사안이 있거나 예산과 관련된 사안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를 해주는 비준안을 처리하는 건데요.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과 예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은 제가 보면 오히려 결의안 채택은 가능해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우리가 여야가 모두 힘을 합해서 잘 성공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비핵화에 대한 것은 명백하게 못을 박으면서 결의안을 놓고 우리가 동의를 하고 이런 처리를 하면서 특검을 받아들이는 이런 정도의 대안으로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비준안을 자꾸만 얘기를 하면 이제 안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비준이라는 거는 매우 중요한 절차예요. 그리고 그것은 한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절차인 겁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하는 건 뭐냐면 북한은요. 핵이라는 거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핵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을 제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만든 핵은 뺐다, 폐기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트럼프가 제대로 간파를 하고 북한하고 협상을 하면 좋은데 많은 미국의 이제 지금 몇몇 전문가들은 뭐냐면 트럼프가 이거는 다큐다. 굉장히 지난한 다큐인데 자기가 정말 예능을 찍으려고 지금 막 서두르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제거하고 불식시키면서 그다음에 가는 게 국회 비준이에요. 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비준이라는 것은 일단 북미 회담이 다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끝나야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그 얘기를 갖다 지금 국회 내에서 일단은 여야가 그럴 경우에 국회 비준 할 수 있다라는 쉽게 말하면 내가 이런 회담을 하는데 지금 힘을 실어달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준 문제는 마지막에 나오지만 그 얘기는 이미 지금부터 돼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거라면 이렇게 우리가 수정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국회에서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체포동의안 처리하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의원들 지금 사퇴했잖아요. 이거 처리해야지 이번에 보궐선거 치르거든요. 그거 좀 안 되면은 10달 동안 지역구 구민들은 자기 의원이 없는 상태로 지내야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추경안 처리하자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준안을 뭔 얘기니까 그냥 결의안을 채택하자. 국회 비준이 이제 워낙 엄중한 거라서 국회에서 하기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뭐 국회 비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지지 여론이 매우 높고 그리고 내용도 어쨌든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 우리가 기다리던 단어가 들어갔으면 굉장히 평가해 줄 만한 객관적인 그 지표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뭐 북미 정상회담 결과 보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충분히 야당으로서 통 큰 조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근데 그거만 마저 못하는 거는 굉장히 옹졸해 보이고 사실은 남북 관계가 잘 풀리는 거에 대해서 배합한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도 끝나고 그거- 나서 이것만 좀 마무리 이제 김성태 정리하고 시간을 대표한테 넘길게요. 네. 김성태 대표한테 전화해서 네. 결의안으로 한번 전국을 돌파해 보시죠라고 제안을 할게요. 결의안은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에서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느냐. 난 이걸 뒤에 붙여놓은 것 보고 나도 처음에 무슨 말인가 처음에 하다가 주어 대상이 없는 거예요. 가로 열고 김정은에게라든지 북한 이걸 해줬으면 좋을 텐데 이 말은 차마 못 쓴 것 같아. 부유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하면 다 쉽게 하잖아. 당신에게 돈을 주겠습니다 하면 쉬운데 나라를 누구에게 무슨 말이지? 벌써 이제 정치적 슬로건의 단순 명령 쉬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어긋난 겁니다. 저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이게 잘못됐다. 국민의 대다수의 인식과 다르기 때문에 국가라는 것은 결국은 경제와 안보라는 그 두 가지 큰 가치를 어떻게 실현시킬 거냐에 대한 그 방법론들에 대한 경쟁이라고 보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얘기해야 될 거는 경제입니다. 실제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세상에서 보기 어려운 이런 이론을 가지고 어려운 임금을 받는 분들에게 임금 상승을 해서 이게 경제가 잘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경제 정책인데 명분은 좋아요. 근데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장 어려운 여성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가 지금 아예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수야말로. 경제를 살립시다. 일자리를 살립시다. 그러니까 이런 슬로건이 그거고 이 있죠. 정치적 논쟁에서는요. 남이 깔아놓은 이슈에 뛰어들면 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남북 문제는 이미 현 여당이 깔아놓은 이슈예요. 거기에 뛰어들 숟가락 얹는 순간 지는 게임입니다. 그럼 이슈를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경제 문제도 딱 약간 맛이 공격적이에요. 자, 없어요. 이거예요. 자, 지난 1년 동안 생활 형편 좋아졌습니까? 새로운 일자리 찾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 청년 실업 같은 경우는 19년 만에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적이고 마음이 닿는 정치적 이슈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되는데 끌려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난 참 답답해. 누가 그래. 그 노무현 정권 당시에 이제 워낙 지지율이 낮았잖아요. 뭐 역대 최저로 낮았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비판했던 게 이제 이 무능한 정권보다 차라리 부패한 정권이 낫다. 그러면서 뭐 보수 정권 된다면 뭐 경제가 다 일으켜지고 지금 뭐 남북 관계 무슨 속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지난 경제 성장률도 노무현 정권 때는 한 5%대였다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한 2, 3% 그 GDP 성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수들이 손을 잡았는데 정권을 잡았는데 경제가 나아졌다고 피부로 솔직히 못 느끼고 있었고요. 특히 남북 관계는 그 누가 잘못했던 간에 하여튼 국민들 9년 동안 불안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가장 위급한 순간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 한 라인 하나라도 있어야지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좀 진위를 파악할 텐데 다 끊어버렸잖아요. 그게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런 상황에서 9년 동안 안보의 문제, 경제의 문제 뭐 하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이미 국민들은 판단을 했는데 이제 고작 한 1년 정도 지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보면 덤탱이 씌운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반 그 중립적인 지대에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 홍준표 대표의 어떤 그런 워딩들은 전혀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내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에 나선다고 하셨습니다. SNS에 올리셨던 구타 동영상이 화제입니다. 제가 저 동영상을 먹고 살기 올리기 힘든 전에 거예요. 사실 보수의 반성이라는 거를 쭉 이제 글을 올렸어요. 부모님들 앞에서 잘못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 뭐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회초리를 때리시다가도 거두고 이제 그 반성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텐데 그게 우리가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극명하게 하는 방법이 네. 저런 동영상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보고 웃을 수 있는 여유,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보수 지지자들은 너무나 필요하다고 보고요. 풍자의 완성은 자기 풍자거든요. 그래서 아, 저거 참 좋다.
그다음에 그 메시지를 아주 감명하게 저렇게 담아놨구나. 그다음에 때로는 뭐냐면 심지어는 귀엽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는 근데 그게 한나라당스러운 그 방법이에요. 한나라당이 이제 뭐 차떼기 사건으로 했을 때 종아리를 걷고 뭐 국민의 매를 막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선전 거기에서 좀 더 발전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로키처럼 시큰 얻어 터지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얻어 터진 만큼 우리는 성장한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길 수 있다라든가 뭐 그런 희망을 보여줘야지 그냥 얻어 터지고 나서 또 쌩긋 웃고 앉아 있으니까 누나 괴롭두구만.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습관이 있었어요. 아니, 전 작가님. 근데 그건 뭐냐면은 보수주의자들한테 그러는데 그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그게. 저래야 되는데 뭐 우린 또 할 거야 그러면 아이고 저 아직 아니, 정신 못 근데- 차렸어. 아니, 이러니까. 아니 그럼 안 해요? 그럼 권투 선수가 안 싸워요? 아니 한데 그거 정치 은퇴할 것도 아니잖아요. 말하면 그 안에 함의가 돼 있는 근데 거죠. 저게 함축이 돼 있는 거지. 1편입니다. 뭐 인턴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런데 정말 그 얻어 터지는 연기가 짱이에요. 연기가 아니라 맞았어요. 아 진짜? 진짜. 아팠어요? 때린 사람은 누군가요? 그냥 뭐 우리 스텝 중에 스텝이겠죠. 저한테 불만을 가졌던. 일부러 골라서. 딱 그렇게 맞는데 홍 대표님한테 부탁하지 그랬어요. 홍 대표님이 저거 찍으시면 어떨까요? 근데 정말 옛날에는 그 당에 좀 나이 든 어른들이 남경필이 풋내 난다 이런 소리를 많이 했는데 많은 성장을 한 정치인이다. 저는 그거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현직 도지사인데 지난번에 이제 여론조사해 보니까 25% 약, 그 다음에 이재명 선수가 56.8, 그러니까 반올림 하면은 57%. 이 통계를 보면 제가 좀 의아한 게 뭐냐면 남경필 지사는 사실 젊은 층에 굉장히 소구력이 있는 어필하는 정치인인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를 넘는 거는 60대하고 70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특히 남성의 60%가 완전 이재명 쏠림이에요.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찍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여기에 판단을 하실 거거든요. 거기에 저 사람 이야기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비교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죠. 지금 근데 좀 역대 선거 중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 경선을 거치고 이제 후보가 됐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이재명 뽑는 이 남경필을 뽑겠다. 그런 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바람으로 압축 성장을 이재명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했거든요. 그게 이제 갖고 있는 불리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이 순풍이 불면 그 바람은 태풍처럼 변하는데 이 바람이 역풍이 불면 확 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압축 성장의 이런 네거티브한 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단점이 뭡니까? 그리고 장점이 뭡니까? 정책을 달성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추진력. 추진력. 단점을 얘기하자면 사실 동전의 양면인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거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데요. 과연 국민들은 어느 리더십을 원하실지 통합과 이 협치의 리더십인지 추진력과 갈등의 리더십인지 여기에서 국민들이 선택할 거로 봅니다. 저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지금 그 얘기는 남 지사가 한 30%쯤 이기고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30%도 넘게 지고 있는데 이럴 때는 네거티브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단점을 막 파고 들어갖고 해도 이거 30% 넘을까 말까, 그거를 좁힐까 말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아요? 이제 정책적으로 저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스스로 나는 좋은 포퓰리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항하는 경제도지사 이걸로 가서 국민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저 공격이 아주 날카롭고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과연 어떤 게 옳을 거냐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 선택 믿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뭐 남북 화해 모드 이건 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그 영향의 폭을 얼마나 줄이느냐 이게 이제 당이 할 일인데 그 줄이는 방식은 간단하거든요. 차이를 지우면 돼요.
자꾸 근데 차이를 더 강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이건 좀 여당이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를 지워서 우리가 사실 편승을 좀 돼야지 이게 지금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를 줄이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 문 대통령이 참 잘하셨다고 칭찬한 거는 굉장히 잘한 행보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제가 이제 불만이 있는 게 지금 이재명 후보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되냐면 유리할 때는 칭찬하고 불리하면 언제든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비판한 게 약간 좀 사람을 덕없어 보이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거냐면은 이재명 그 후보가 이른바 이제 문파들에게 굉장한 공격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라고 했을 때 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일종의 이간책이 아니냐? 이런 겁니다. 제가 정치를 한 20년 했잖아요. 예. 20년 하면서 했던 얘기들을 다 좀 조망하면 제가 남북 관계에 대한 저의 입장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비판에 대해서 공감을 못 얻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북 관계는 늘 당연히 화해와 대화로 나가면서 북한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 어떻게 보면 균형 잡힌 시각을 얘기를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박수를 보내드린 거거든요. 예. 특히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선거 같은 거는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반추를 해보는 계기가 되거든요. 했던 말, 했던 정책, 했던 행동 이런 것들이 과연 화살이 돼서 날아올 거냐 아니면 더 플러스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냐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남 지사께서 문 정부를 향해서 남북 문제와 민생 경제를 동시에 챙겨라. 그래서 병진 정책을 택해라라고 하셨는데 자 우리 남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서민 안정 대책, 서민 정책은 뭐가 있습니까? 이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일자리가 들어오면 가난이 쫓겨나갑니다. 거꾸로 일자리가 쫓겨나가면 가난이 찾아와요. 지금 근데 실제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근데 1, 2, 3월 달에 새로 늘어난 일자리가 10만 개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30만 개가 늘어야 정상이에요. 10만 개로 떨어졌는데 경기도가 늘어난 건 약 13만 개입니다. 그 얘기 뭐냐? 경기도가 만들지 않으면 다른 데는 다 줄었어요. 실제로 서울이나 이런 데 줄었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연정을 통해서 정치적 안정을 통해서 경기도 정부가 약속한 거는 의회를 통해서 현실화가 다 됐습니다. 하나도 안 된 게 없어요. 그걸 통해서 안정감을 주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없애면서 투자와 경제 심리를 올려줘서 경기도 일자리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이 정책을 저희는 가열차게 더 잘할 겁니다. 네. 공약을 여러 가지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남북 관계 이제 훈풍이 불다 보니까 추진위를 만들어서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게 통일경제 특구 조성. 이건 마치 이게 통일부에서 발표할 만한 그런 어떤 그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통일경제 특구는 어떤 구상이세요? 이게 이제 이번에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져서 만든 정책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번에 약속을 했고요. 네. 국회가 정상화된다는 전제하에 네. 통과될 겁니다. 이미 합의가 다 거의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우리가 뒷받침을 해주고 그걸 통해서 이 남북의 격차를 줄이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인 철학과 소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어느 지역 말씀하시는 거세요? 이제 아마 네. 파주 지역 이쪽이 가능할 거고요. 경기 북부 지역에 연천 지역 이런 데도 가능할 건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미 부동산 막 올라가고 막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 지역을 얘기하기가 참 그러네요. 이게 비즈가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거기에 또 붙겠습니까? 굉장히 좀 추상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남북 간의 실질적인 경제 교류가 있었던 어떤 특별한 장을 이렇게 특정하자면 우리는 뭐 개성공단 정도 생각하고 금강산 우리 뭐 관광 정도 생각하고 이제 그런 이제 얕은 경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통일경제 특구라는 거는 예를 들어 어떤 거를 준비하고 예를 있어요? 들면 이런 게 가능해요. 지금 개성공단에 가서 일하셨던 투자했던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제2 쌍둥이 개성공단을 남쪽에 만들자라는 구체적인 구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면 북한의 노동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남한 땅에 와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협력이 되면 이 불확실성을 상당히 제거해 줄 수 있거든요. 자, 외부자들은 지방선거 레이스를 시작하신 후보님들의 출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이재명 시청 나올 것 같은데. 양경필 도지사님과 함께했습니다.